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컨셉은 발견이다 입니다. 계속해서 팔리는 상품을 기획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작가인 노안나 작가님은 프리랜서 방송작가 생활을 하며 한 달 중 10일만 일하고 20일은 세계 각국을 여행한 프로 경험러입니다. 저자는 셀러문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품 중 왜 어느 것은 잘 팔리고 어느 것은 외면받는지 궁금해져서 팔리는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중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내용을 발췌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파리에 있는 영미 문학 서점. 생강으로 둘러싸인 파리의 시태섬은 프랑스 민족의 발상지다. 이곳은 프랑스인 뿌리인 켈트족이 기원전 3세기경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자리에 그들만의 신전을 세우며 프랑스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다. 현재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 샤펠 성당, 그리고 파리 최고 재판소, 퐁네프 다리처럼 프랑스의 상징이 모두 모여 있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시태섬 바로 맞은편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마주보고 있다. 파리로 여행 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르는 곳이자 영화 비포 선셋과 미드나잇 인 파리에도 등장한 아주 낭만적인 곳이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1951년에 지어진 고서점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에 최초로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시태섬을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건 70년 남짓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이 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일까?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과 유명 레스토랑은 간판이 없어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이 고서점은 세월을 뛰어넘은 빈티지한 간판에 영어 대문자와 셰익스피어 얼굴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다. 자의식이 강한 프랑스에서, 그것도 파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핵심 지역에 영국 문호의 이름을 내건 서점이 들어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꽤 신기한 일이었다. 실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3번이나 상점을 이전했는데 두 번째로 파리 시내 오데온과 12번지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땐 프랑스인을 염두에 두어 르 미스트랄로 서점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1951년 세 번째로 상점을 다시 열면서 처음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꽃피운 영미문학. 파리의 셰익스피어라는 뜬금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문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프랑스에도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문호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점 바로 앞에 보이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소재로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다. 그는 프랑스 문학에서 낭만주의와 민중예술을 선도한 19세기 작가로 파리의 노트르담과 레 미제라블 같은 명작을 남겼다. 빅토르 위고 이후에는 자기 앞에 생을 쓴 로맹가리, 어린 왕자를 남긴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같은 현대문학사의 발자취를 남긴 작가를 다수 배출하며 그들의 낭만을 이어갔다. 프랑스인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는 프랑스 작가가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딴 서점이 있는 것일까? 이 서점이 처음 문을 연 1919년, 미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회의를 느끼는 동시에 높은 실업률의 좌절에 스스로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지식인들이 넘쳐났다. 그때 수많은 젊은 예술가가 파리로 건너오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인 출판업자 실비아 비치는 디피트랑가 8번지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판매하는 서점을 열었다. 이후 미국에서 건너온 가난한 지식인들이 파리에서 고단한 일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들을 위해 잠잘 곳을 제공하고 책을 빌려줬다. 그 중에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와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유명 작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책을 빌려 읽으며 문학 열정을 이어갔다. 이 서점은 당시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영미문학을 파리에 알리려 노력했다. 당시 현대문학은 프랑스 문학과 영미문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 문학은 섬세한 표현으로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반면 영미문학은 투박하고 불규칙한 문체가 주는 매력이 있었다. 또한 전쟁 후 얻은 회의감 때문인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백했다. 그래서 프랑스 문인들은 영미문학에 더욱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만의 살롱 문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해밍웨이와 같은 유명 작가들이 머무르며 점점 더 유명해졌다. 손꼽히는 작가들과 문학을 논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호기심 많은 프랑스인과 다른 나라에서 온 작가 지망생들도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곳은 단순히 영미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그 이상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문학도들에게는 작가를 만나기 위한 선망의 공간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책을 빌리는 도서관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문학의 장이 열렸다. 이것은 프랑스 살롱 문화 덕에 가능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응접실을 개방해 지식인들을 모아 사교와 지적 교류를 하는 살롱 문화가 유행했다. 여기에서는 문학, 예술 등을 논하고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문학 작품을 살롱 문학이라고 불렀다. 20세기에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문학의 밤을 주최하는 등 파리의 살롱 문화 공간을 제공한 셈이었다. 영미문학과 프랑스 살롱 문화의 자연스러운 융화였다. 이곳을 거쳐간 작가만 3,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며 문학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다른 문화, 다른 세계의 관점을 인정하며 각자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내려가자 자연히 이곳은 파리의 낭만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존중과 수용의 태도가 없었다면 파리 한가운데 있는 미국인이 만든 서점과 영미 문학의 흔적을 낭만으로 여기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와 영미 문학의 다양성을 포용하자 또 다른 낭만이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힘이 되었다. 낭만을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는 파리의 비쉐리가 37번지로 장소를 옮긴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이제 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날이면 입장부터 쉽지 않다. 서점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입장하는 고객 수를 제한해 서점 입구부터 긴 줄이 이어져 있다.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서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을 때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서점 문을 열고 빨간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면 긴 기다림이 무색하게 오래된 서점에서 나는 책 냄새와 고풍스러운 분위기, 천장까지 가득 쌓인 책들로 한껏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곳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를 처음 연 실비아 비치의 설립 취지처럼 여전히 여행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서점 안쪽에는 먼지 쌓인 고서적이 가득한 책장 사이로 틈틈이 서점이 아닌 공간이 보인다. 책장 아래에 포근한 소파 겸 침대가 있는가 하면 책장 안으로 빌트인된 피아노도 있다. 소파에 앉아 보았더니 여전히 부드럽고 포근했다. 가난한 작가들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낭만적인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 때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텀블위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단 조금 독특한 이벤트를 수행해야 한다. 하루 동안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 있는 책 한 권을 읽어야 하고 노란색 타자기로 자기소개서를 한 장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곳의 현재 주인인 실비아 위트먼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야기를 책장처럼 켜켜이 쌓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 서점에서 낡은 피아노도 연주해보고 소파에 앉아 지나가는 여행자도 구경했다. 이곳을 빈손으로 나가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낡은 책장의 길에 고서적을 읽고 과거를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정작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층층이 줄지어 서 있던 곳은 영문서적을 판매하는 1층이었다. 이곳은 서점이다. 박물관도 아니고 과거 모습을 재현한 영화 촬영지도 아니고 영미문학을 판매하는 게 목적인 곳이다. 나는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 이곳에 있는 책은 다른 서점에서도 모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책을 샀다는 건 낭만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은? 책을 구매하면 직원이 책 첫 장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도장을 찍어주었다.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지 도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섰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아마도 둘 다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다. 나도 영문으로 번역된 어린 왕자 양장본을 구매했다. 물론 책의 첫 장에는 서점 도장도 받았다. 셰익스피어의 얼굴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보자 묘한 흐뭇함이 느껴졌다. 파리 시내 한가운데서 영문으로 번역된 어린 왕자를 구매하면서 프랑스 책을 구한 느낌이 들다니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만족감이 밀려왔다. 도장에는 파리의 낭만이 녹아 있었고 그 덕분에 책의 가치도 한층 높아진 듯했다. 심지어 가격도 정가보다 조금 더 비쌌는데 말이다. 물론 공항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을 만큼 유명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에코백까지 구매해서 책을 담아 나왔다. 이제 누군가 내가 사온 책을 보면서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되지. 왜 파리에서 영문판 어린 왕자를 사온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첫 장을 펼쳐 보여줄 것이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도장을 보여주는 순간 이 책의 가치는 달라진다. 파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나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라며 추억을 떠올릴 것이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본 사람이라면 그곳을 다녀왔단 말이야? 라며 내 구매에 공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은 도장 하나가 책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누군가와 공감을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과거를 추억하게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발췌독 해봤는데요. 이 책은 컨텐츠와 컨셉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